예, 지금 이 순서를 6강 때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인과관계 사고가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왜냐? 사실 목표나무 할 때는 이 인과관계 이야기를 조금은 했지만은 이 인과관계 사고, 필요조건 사고, 충분조건 사고, 뭐 가정 이런 이야기는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쯤은 이거 할 때가 됐고 또 이걸 해놔야 이 그 이후의 강의가 좀 순조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작점과 끝점 정하는 거, 이런 이야기는 어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대응의 이슈가 조금 더 명확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 특히 이 끝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인 교육을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끝점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이 강의안을 만들었다. 어제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 가지와 부정적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기회를 붙잡기 위한 어떤 플래닝이고 이거는 이제 부정적 가지는 부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다이아그램인데 이게 이제 근거는 그 TOCDP의 이행계획 나무를 응용한 거예요. 긍정적까지는. 그리고 부정적까지는 MBR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좀 단순화시켜서 긍정적까지 부정적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TOCFE 이를 이제 뭐 아무튼 처음부터 개발한 캐시 슈워커는 이 긍정적 가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가지를 가르칠 때. 그 대신 따로 이행계획 나무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지라는 틀 안에 이 두 개를 넣어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을 편성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용도는 좀 다르지만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뭐 미래를 논리적으로 추론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 가정에 근거한 어떤 행동을 계획하는 거고 이런 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이 두 개가 뭐 큰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거의 같은 거다. 끝점만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과관계 사고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인과관계란 말은 1강, 2강 때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인과관계 사고, thinkin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두 상자 사이를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활동이죠. 생각 활동, 머리 두뇌 활동이에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필요조건 사고가 있고 충분조건 사고가 있죠. 여러분 다 이제 이거는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하고 또 강의록도 그렇게 만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강의를 받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명쾌하게 딱 정리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TOCFE 이 다이아그램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두 가지 그 사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나중에 하실 분은 이 부분이 혼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다시 한번 강의록도 보시고 또 강의록이 어디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조금 보완해가지고 그 명쾌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 강의안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조건 사고가 뭐냐 여러 가지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또 충분조건 사고가 뭐냐 한번 읽어보시고 한마디로 말하라면은 필요조건 사고는 원인 결과 중에 결과 쪽, 그게 목표도 해당이 되죠. 이쪽이 먼저 정해져 있을 때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필요조건 사고예요. 충분조건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 요소들을 먼저 생각해 놓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그 생각을 해보는 게 충분조건 사고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원인으로 찾아가는 것이 필요조건 사고고, 다 찾을 수는 없어요. 하나 찾고 또 하나 찾고 여러 개 찾아. 그래서 더 이상 없다 하면은 그게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충분 조건의 원인의 어떤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찾아가는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결과 쪽에서 원인 쪽으로 찾아가느냐, 이게 필요 조건 사고. 원인을 놓고 결과를 유추해보느냐, 이게 충분 조건 사고다. 그 두 가지 부분에 혼선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냐, 뭐 제가 이 병아리 그림, 그래서 어미닭이 달걀을 품는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예를 들었는데, 아무튼 강사 나름대로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한번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은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도 그렇죠, 여러분. 나는 굉장히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우리들의 과제랄까, 아니면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TOCFE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과학적 법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4기, 5기 때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6기 때는 내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 그래 이야기할 시간이.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거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여러분, 엘리베이터의 닫음 스위치를 누르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닫음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기 소비량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이런 안내 방송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저게 말이 되냐, 이게 스위치 하나 눌렀다고 해서 전기 소모량이 그렇게 많으냐.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에 있는 전기공학과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방송을 하는데 말이 맞소?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닫은 스위치를 누르면은 문 열려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러 오는데 문을 닫아버려요. 안 태우고 자기만 올라가. 그러면은 올라갔던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한 번 더 엘리베이터로 구동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량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학적인 그런 이치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인과관계로서는 틀린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그래 맞아, 이거 누르면은 전기세 많이 나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맞다고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안 눌러. 쉽게 말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컨센서스가 있어요. 닫음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기 소비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컨센서스가 있어.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TOCF에서 사용하는 인과관계로는 맞는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 TOC에서 thinking process, 사고 어떤 과정을, 사고 방법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컨센서스를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하는 정도라면은 그걸로 해서 인과관계로 인정을 해주고 문제도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해결책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과관계를 활용한다는 게. 그 컨센서스를 만들어가고 경험,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해가는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인과관계라는 개념으로 그런 일들을 하면은 훨씬 수월해진다 그 말이에요. 컨센서스. 또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가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퍼실리테이팅을 한다든가 등등 뭐 코칭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는 사람이 인과관계의 컨셉을 머릿속에 두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은 그러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저도 배운 거예요. 근데 경험도 그렇게 했고 저는 이 부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과학적 법칙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해 나가지만은 너무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서 이렇게 좁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TOC, FE에서 하는 인과관계는 감정 부분, 감성까지도 포함을 해서 인과관계라는 이름으로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사 퍼실리테이터는 이 인과관계를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 사실 골드레 선생은 그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줬어요. 이런 겁니다. 이름하여 The Categories of Legitimate Reservations 해서 CLR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이거를 설명하기는 지금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더 어드밴스드 코스로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인과관계에 대한 컨셉을 명확하게 해놓으면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면은 가지에서 중간 단계를 삽입하는 것이 좀 더 좋아져요. 중간 단계라는 게 뭐냐? 이 스토리의 줄기를 만들어가는 건데 시작점과 끝점 사이를 연결해 가는 거예요. 중간에다가 징검다리를 놔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연결시켜가는 거,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야를 제공하는데 그 줄기에는 미래에 발생할 상황입니다. 자, 의미 있는 상태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소년과 호두라는 그 예제를 쓰곤 했는데 이런 예제죠. 이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건데 또 캐시 쇼컨도 이 예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주 좋은 예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시작점 끝점을 잡고 중간 단계도 넣어보자 그러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말을 갖고 이 중에서 중간 단계를 어떤 걸 넣을 거냐 거기에 적혀 있는 말을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중간 단계로 다 넣어서 소년이 호두 단지를 봤는데 2차 저차치게 돼가지고 울기 시작했다. 이게 결과로 이 가지를 그려나갈 거냐. 그러기에는 이 중간 단계에 적절치 않은 것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전부 넣어가지고 중간 단계를 집어넣는 것도 조금 맞지 않고 이렇게 넣는 것도 맞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소년이 호주 단지를 봤는데 호주 단지에 손을 집어넣어서 혼 좀 가득히 집은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빼려고 하는데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은
거기에 있는 줄거리를 아주 간략하게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다이어그램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내가 설명은 오늘 할 시간은 없습니다. 에, 지금 벌써 20분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중간 단계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그 컨셉이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떤 설명문 또는 우리가 말하는 가정으로 들어가고 또 뭐 더 추가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가지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한 컨셉이 명확하면은 이러한 부분들 중간 단계를 삽입하고 가지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더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지의 기본 구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죠. 아랫부분에 가지는 이 행동 상태 가정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원인으로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느 한 단계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머릿속에 외워두십시오 이런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행동 상태 과정이 있다. 3가지. 그래서 이 상태로 쭉 가는 것이 줄기다. 왼쪽에는 행동, 그래서 네모 박스, 오른쪽에는 가정, 여기는. 그래서 이 기본 구조를 우리가 숙지해 놓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가지를 그려가는데 자, 요 부분이요. 기본 구조를 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느냐. 사실 6기 때 그 여기 나오셨죠. 뭐 이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죠. 박숙녀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채팅창에.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냐. 예, 목이 마르다. 그래서 물을 마신다. 또 그래서 갈증 해소된다. 이것도 인과관계로 해서 충분히 좋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적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물을 마신다는 행동으로 나서 왼쪽에 놓고 그냥 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계, 하나의 단계로 하고 요게 결과, 갈증 해소된다를 바로 넣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3단계인데 여기는 2단계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일단은 단계 수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야 간결하게 가지가 그리죠. 아까 여기서 소년과 호두에서도 단계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줄여. 근데 이렇게 줄이는 것 중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기본 구조로 가는 거예요. 가급적 행동은 이쪽 줄기에다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상태로만 줄기를 집어넣고. 그러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여기도 이제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6기 강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줄기의 중간 단계 끝점을 상태로 적는데 우리는 시작 이 중간 단계 끝점을 상태로 적으라.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태의 변화입니다. 행동은 그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나의 어떤 그 활동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관심은 상태 단계를 변화하고 행동은 그 상태 변화의 과정과 도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중간 단계 개수가 줄어들어요. 또 이렇게 해야 논리를 파악하기 쉽고 간명해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효과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익숙치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것보다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가지도 그리고 뭐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조, 가지의 기본 구조가 여기서는 강조가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활용인데, 가정이 이제 원인 중에 하나죠. 아까 가지 기본 구조에서도 이쪽이 가정이거든요. 근데 가정이란 말이 우리가 좀 익숙치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이라는 컨셉을 쉽게 수강자들한테 설명해 줄 것인가? 쉬운 용어로 부담 느끼지 않게 이 가정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가정이란 말 쓰면은 에이, 쟤는 잘난 척해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일상의 용어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이제 활용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쉬운 용어로 이 가정을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시킬 것이냐 이거죠.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근거로 뭐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그 이러이러한 머릿속의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판단으로 그런 것들이 다 가정에 해당이 된다. 이제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가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제나 사례를 많이 활용하는데 저는 뭐 몇 가지 예제가 있었죠. 강의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콩고에 신발 수출하는 거 뭐 그런 거 등등.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요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고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방법이 바로 이 가정을 활용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결과를 바꾸지 않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움직인다. TOCFE의 사고도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이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사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떤 강의의 질을 높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에 지금 뭐 자료 넣어놨습니다만은 이게 저드슨 브로라는 사람이 이 마음챙김의 어떤 방법으로 담배 끊는 거를 앱을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담배 끊는 어떤 훈련을 시켰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담배 끊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거죠. 뭐 여기에 이제 이쪽에 더 있는 게 이제 그 가정에 해당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호기심 갖기라는 말로 그 사람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호기심을 갖고 정말 이게 화날 때 담배가 화를 진정시키는 게 맞나? 한번 의심해 보는 거. 그게 이제 호기심 갖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발상의 전환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가정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해가지고 오히려 담배 연기는 몸에 독소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계속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이 생각만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담배가 엮여져서 담배를 끊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훈련을 시킬 때 담배 끊으라, 피지 말라는 말 안 해요. 행동을 강요하지 않아요. 담배 끊으라, 당신 담배 피면 안 돼.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그 이야기를 절대 안 하고 피고 싶으면 피워라. 다만 이 생각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강요하지 말고 호기심을 갖게 하라. 그래서 이 호기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정이다. 용어만 틀리지 똑같은 이야기다. 자,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이것을 강조해야 될지 그게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강조하면은 뭐 가지가 조금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브루타 예제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하브루타가 이제 뭔 줄 아시죠? 그렇게 하는데 대화잖아요. 대화로 어떤 교육을 시켜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가지를 쓴다면은 하브루타를 하더라도 더 간단하면서도 더 효과 있는 하브루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 예제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제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브루타 가지 안 쓰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잘하시는 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지를 쓴다면은 지금 그냥 하는 하브루타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또 그냥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예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TOCFE 사고도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또 어쩌면은 뭐 TOCFE가 아닌 TOC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나 방법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가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브루타 하신 분이 들으면 어쩔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브루타를 하더라도 가지를 쓰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하브루타 교육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러면 꼭 하브루타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든 가지를 써서 더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생각, 그런 거를 두면서 은연중에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은 수강자들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5강, 6강, 7강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근본 핵심 처방을 하고 사용법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다. 그러면서 이 가지의 활용 가치가 크다. 이제 그런 면에서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이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지는 인과관계를 활용해서 또는 가정에 도전하고 발상을 전환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더 나은 개선의 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강연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강자들이 교육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게 상당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네 그러면서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도록 강연을 준비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진도는 이제 8강, 9강, 10강인데 갈등해소 문제 해결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름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구름이 모양은 간단하지만 상자 5개잖아요. 화살표 5개. 근데 거기에 글을 채워놓고 또 거기에서 어떤 해결책을 구해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죠. 간단한데 겉으로 보기엔 간단한데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게 옳게 하는 건지 의심도 들고 또 약간의 절차도 좀 더 복잡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그 단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논리도 점검해야 되고 가정도 드러내야 되고 주입 도출하고 또 해결책도 거기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걸 맨 뒤로 뺐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인과관계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숙달을 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좀 복잡하더라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거냐. 강의의 포인트는 사실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런 일을 했어. 근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말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갈등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다이어그램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 표현만 잘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조금 길고 생각해야 될 것은 많지만 하나의 그 프레임은 굉장히 탁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강사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느낌을 한번 갖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갈등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골드랩 박사가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띵킹 프로세스를 쓰다 보면은 어떠한 문제든지 구름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구름은 이 범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갈등을 표현만 해서 끝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해결책까지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가정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도 쓸 수도 있고 그 용도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탕에 깔고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수강자들을 끌고 와야죠. 그 프로세스로. 이제 그런 부분에 노력이 강사들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격을 점검하는 것도 이 말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실 테니까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그 끌고 오기 위해서 복잡하지 않다는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프로세스를 끌고 오기 위해서 이 골격 점검하는 것도 내가 두 단계, 둘로 나눴어요. 8강에서는 1단계만 하고 9강에서 2단계로 또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한꺼번에 이걸 다 하려고 하면은 너무 또 복잡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약간의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구름에서의 가정은 가지에서의 가정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또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 실제 실습한 것을 보면은 이 부분이 그렇게 강의 듣는 분들이 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의 가정은 화살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살표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는데 여러분 강의 들은 사람도 이 말을 잘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두 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하는 그 가정들을 이제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인 관계, 부자 관계, 상호 관계, 대립 관계 하면서 인과관계 이렇게 했는데 관계를 설명한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들은 연인 관계다. 왜 연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느냐? 공개된 장소에서 키스를 하더라. 그러니까 연인 관계라고 봐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또 예제도 들고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튼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또 실습도 하고 교육도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예제를 가지고도 여기에 있는 가정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줘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예제도 들고 그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는 낚시를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낚시는 즐겁기 때문이다. 한다면은 이게 낚시에 대한 이야기만 돼 있지 그게 어떤 레저로서의 어떤 뭐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거는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예제인데 그런 부분들의 예제를 이제 강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잘 만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가지고 주입 도출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창의적 사고예요. 가정을 끌어내는 데까지는 논리적인 사고지만은 이 가정을 근거로 해서 주입, 이제 행동이죠. 어떤 액션을 취할 이제 그런 그 아이디어죠. 그게 이제 주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발산적 사고. 그래서 경험이나 주변 지식이나 조언, 과거의 대책 이런 것들을 널리 이렇게 뒤져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되는데
별도로 훈련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훈련을 하면 좋지만 또 이것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은 TOC-FE를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워요. 왜냐? 우리는 가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대책만 찾으면 돼요.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다 끌어내가지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가정을 찾아냈기 때문에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별도로 훈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정을 잘 찾아내면은 그저 상식선에서 뭐 경험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조언이나 뭐 이런 정도면은 충분히 훌륭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료도 했습니다만은 창의적 사고 기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뭡니까? 마인드맵 기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스탬퍼 기법, 육색 사고 모자 기법, 가정에 도전하기. 사실 이 가정에 도전하기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강제 결합법, PMI 기법인데 연상법. 이거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이렇게 주입을 도출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뭐 이게 하나의 또 구름에서의 어떤 그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간편 사용법이 있는데 가정에 기반한 주입 도출 과정 이게 만약에 힘들고 번거롭고 좀 딸린다면은 굳이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 구름에다가 그냥 문제만 표현해 놓고 곧바로 해결책을 찾으러 아이디어를 도출하러 가도 괜찮다고 말해요. 구름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또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간편 사용법은 반드시 소개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 기반한 뭐 주의도덕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조금 그렇죠. 근데 이제 수강자가 어른이고 또 열심인 분들은 어,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라든가 또 관심도가 떨어진 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예 또 뭐 이런 과정은 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강 대상자에 따라서 좀 달리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에 이 구름을 활용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협상 이론의 한 70% 정도는 이 구름 다이아그램을 그리고 활용하는 그 방법으로 거의 다 터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하브루트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협상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은 구름을 배워봐라. 그러면은 구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탁월한 협상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TOC-FE 구름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협상 전문가가 되셔도 됩니다. 왜? 구름을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빠른 시간에 더 훌륭한 전문가가 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굉장히 그 좋은 사업 아이템을 하나 알려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할 것도 없어요. 협상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 돈벌이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수요가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마찬가지로 근본 핵심 처방.
또 사용법 단순화, 핵심 처방 사용법 단순화. 사실 구름을 강의하면서는 동기부여 부분은 그렇게 많이 강의 자료로 집어넣지 않았어요. 왜요?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고 복잡한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더라. 다만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갈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리고 구름은 갈등 해소를 위한 유익하고 용도가 다양한 그런 다이어그램이다. 이런 뜻으로 구름을 가르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시스템 문제를 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데 거기에서 이 구름이 또 그 가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구름은 대부분의 문제를 이 구름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용도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구름이 그 또 가치를 발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언뜻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이 위기 대응 문제 해결을 위한 가지의 어떤 강의안 또 구름의 강의안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것이든 이거를 알고 배워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는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내용을 좀 강의하면서 수강자들에게 강조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로만 그냥 강조한다는 게 아니라 그 설득력 있게 어떤 자료든 또는 뭐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 그게 타이틀이 뭐냐면은 문제 해결 리더십이에요. 근데 리더십은 리더십인데 앞에다가 제가 수식어를 붙여놨고 문제 해결이라고. 근데 이거는 저의 상표입니다. 그냥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방님 혹시 문제 해결 리더십이란 말을 다른 데서 쓰고 있나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천만 다행입니다. 나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마지막 강의를 리더십이라는 타이틀로 마감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그 여기에서 우리 수강자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TOC-FE를 활용하는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12강을 리더십 과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될 거냐?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2강 자료에 있는 건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 조직을 움직일 때 이러한 식으로 조직을 움직여 나간다. 이제 그런 게 정의죠. 리더십의 정의라고도 볼 수 있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리더십은 역량과 동기부여를 선순환시킨다. 그렇게 봐요. 다시 말해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동기부여가 생겨납니다. 자기가 뭐 잘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더 계속 꾸준히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 그 말. 또 동기부여가 잘 되면은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역량과 동기부여를 선순환시키려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고 능력 강화가 첫 번째 창조라면 리더십 개발은 두 번째 창조이다. 자, 그렇게 하는데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녹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예. 리더십 개발은 두 번째 창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TOC-FE를 가지고 사고 능력을 키워놓으면은 그거는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의 구상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것을 실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생활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도움이 되는 것, 그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는 리더십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의 구상이 실제 생활이나 삶으로 연결시키려고 했을 때에 그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시키는 것을 리더십으로 본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그게 저의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한 하나의 개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TOC-FE를 배워두면은 리더십 개발로 손쉽게 연결이 될 수 있다. 근데 리더십이 개발되면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개인에 대해 조직에 대해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걸 배우는 가치가 자기 삶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리더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문제 해결 리더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형을 저는 역량과 동기부여로 생각하는 거예요. 역량을 키우고 동기부여가 커지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세븐 헤비츠, 이거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저는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비츠가 나는 리더십의 바이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이블이라는 게 나한테는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뭐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나에겐 바이블이다, 그 이야기는 나로서는 충분하다. 그러면 세븐 헤비츠를 어떻게 내가 몸에 배게 할 것이냐, 또 다른 사람이 몸에 뵐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그게 리더십을 개발하는 거다. 그래서 TOC-FE가 그것을 도와주는 하나의 이론이자 훈련 도구라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우리가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서 강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표나무를 잘 사용하면은 세븐 헤비트 중에 이 주도적인 삶, 목표 확립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가지를 사용하면은, 가지를 잘 활용하면은 주도적인 삶,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목표 확립에 도움이 되고, 또 소중한 것을 구별할 수도 있고 공감적인 대화, 명확한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강자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상관관계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뭐 어떤 하나의 그 개념적인 하나의 믿음인데, 내가 학생한테 그 TOC-FE 교육을 해서 실습을 시켰더니 이런 실습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구름을 실습을 시키는데 그 학생이 최근 친한 친구 A가 자기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먼저 사과를 하면은 받아주겠는데 친구가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대화를 풀 수도 있지만은 사과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기 싫은 이제 그런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데, 그것을 이런 구름으로 그리고 여기에 가정도 적고 주입도 적고 해서 해결책까지 찾아갔어요. 그래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랬어요.
처음 갈등을 설정할 때만 해도 친구가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나 가정과 주입을 적용시키고 4개의 유형을 나누어 갈등을 생각해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너무 좁은 사고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거는 뭡니까? 습관 5. 공감적 대화와 명확한 사고를 잘 하면은 리더십이 개발된다고는 스티븐 코비의 말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그 학생은 습관 5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구름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친구하고 더 공감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자기의 어떤 생각의 변화, 더 생각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의 어떤 변화를 지금 여기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생겼냐고요? 구름을 그리고 이런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 했을 때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또 그림을 그리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면 습관이 몸에 배게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친구와 다툼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됐다. 이게 뭡니까? 먼저 다가가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다. 이게 승승의 사고하고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공감적 대화를 하고 명확한 사고를 하고 승승사고를 하세요 하는 거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름을 그려봅시다 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일 거냐.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구름을 그리는 게 더 실제로 어떤 학습 효과에 있어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 중에 리더십을 교육하는 곳에서는 이 세븐 헤비츠의 7가지 습관을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TOCFE는 이것을 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사용해 봅시다고 교육을 해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이것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지금 이 예제거든요. 사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전개를 시키면은, 이거를 잘 쓰면은 리더십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 마지막 강의를 제가 준비했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 쓰는 것은 첫 번째 창조예요. 그러나 이 첫 번째 창조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두 번째 창조가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뜻으로 했고, 이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면서 수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한번 그 강의안을 그렇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엘리 골드렛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도 TOC 또는 TOCFE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인벤터예요. 창시자.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예의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글로벌하게 많은 곳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조금이나마 어떤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TOCFE 다이어그램을 사용할수록 리더십이 개발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개발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수강자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끝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94도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뭐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뭐 내가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이유를 찾고 또 적당한 거 암기하고 또 골조공사의
좀 더 성의를 보이고 그러면서 또 간편 사용법을 사용해서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티쿠사에 해당이 된다. 그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미 해결되거나 결론이 난 문제를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해 본다. 이것도 훌륭한 티쿠사 어떤 거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수료하고 그냥 창고에 넣지 말고 좀 한번 의욕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